자,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은 성적 향상의 절대법칙 최영선입니다. 오늘 날짜가요 6월 26일입니다. 앞으로 수능까지 한 139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절반 정도 조금 더 지난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에는요, 그 기말고사 준비, 1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상당히 바쁘실 텐데요.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시험이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서 목표한 바, 계획한 바를 하나하나씩 맞춰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준비 또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이죠. 저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를 왔어요. 정말 이제 뭐 예상 바깥으로 이제 놀러 왔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니네들 작년에 어땠냐? 작년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냐라고 했더니 지금 시점이 제일 힘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우리가 겨울방학부터 쭉 준비를 해왔고 겨울방학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중요한 평가가 바로 6월 평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평가를 보고 나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잘 오고 있는 길인지, 혹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시기가 지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이 강의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좀 힘들어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이야기해 본다면 조금 더 솔직하고 담백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오늘 강의 그래도 좀 재밌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6학년도 수능 대비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학습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 두 가지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학습법,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시험은 이미 지난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죠? 내가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했을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어떤 계획을 잡기에 앞서서 6월 평가 모의고사 어떠한 시험이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에 대한 얘기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시험을 쭉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바로 2015학년도 전체적인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죠. 3, 7, 7, 3. 자, 무슨 얘기입니까? 1단원 3문제, 2단원 7문제, 자, 3단원 7문제, 4단원 3문제에서요. 이 일반적인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어떤 그 기조들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제 9월 평가원 준비하시죠. 그 다음에 2016 수능 준비하고 계시죠? 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요, 이 어떤 문항들의 어떤 배치들, 이런 문항들의 어떤 그 문항수들 배치 있죠. 그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난이도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뭐냐,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비슷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였습니다. 유전 부분. 그렇죠. 누구나 다 예상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고 준비했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유전 문제. 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신경계와 면역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7문항이 출제되는 2단원과 3단원 부분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돼서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게끔 출제된 시험이 바로 6월 평가 모의고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전 부분은 7문항이 출제가 됐고 7문항이 출제됐는데 모든 문제들이 상당히 다 까다로웠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이.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최근의 수능과 평가원 어떤 출제 경향과 일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 5문항 정도를 우리가 뽑아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몇 번 문항입니까? 20번 문항이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죠? 20번 문항.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항? 13번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항? 17번 문항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8번 문항, 그 다음에 9번 문항 순서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몇 번 문항? 20번 문항. 자, 몇 번 문항? 13번 문항, 몇 번 문항? 17번 문항, 몇 번 문항? 8번 문항. 와우! 전부 다 무슨 문제입니까? 유전 문제입니다. 그렇지. 전부 다 유전 문제예요.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오답률만 봐도 이 부분의 문제들이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20번 문항부터 해서 쭉 어떤 문항들 어떻게 출제됐는지, 자,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각 문제들마다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그 포인트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이 틀렸던 문항들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20번 문항입니다. 자, 20번 문항은요, 어떤 집안의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가 될 텐데요. 자, 이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어떤 유전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유전에 대한 그 특징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핵심이었느냐.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약간 변형이 된 겁니다. 자, 주어진 어떤 그렇죠. 보기들 중에서 자료들 중에서 네 번째 자료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과 2는 각각 기억에 대한 A와 A' 중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1과 자, 2는 무엇이 들어있다? 바로 기억에 대한 A와 그 다음에 A'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본 사람들 아마 아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된 유전병이 무슨 유전이다. 자, 우리가 유전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염색체 위에 있는 상유전과 성염색체 위에 있는 성유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1과 2는 A와 A'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가계도를 보시게 되면은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요. 2 같은 경우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무엇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와 색칠이 되어 있는 아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아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와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러한 가계도가 나오고 이러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지금 아마도 여러분 이 문제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먼저 상이냐 성이냐를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 성유전이란 얘기예요. 성유전. 성유전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그럼 왜 성유전이냐? 상유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성유전이겠지. 그죠?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현재 A와 A'만 가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A'을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A'I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 A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상유전이라면 자손들은 전부 다 유전자형이 A'I 돼야 돼. 누구도 여기라는 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부 다 A'I 돼야 돼. 그러면 A'I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이 세 자손들이 모두 다 동일한 유전 형질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가정이 뭐 됐다? 틀렸다. 자, 첫 번째 했던 가정이 뭡니까? 상유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유전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유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기억과 니은이 성유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문제는 술술술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유전 문제 어렵죠. 어렵지만 그 유전 문제 안에서도 어떤 틀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들은 어디 속에 있었다? 기출 문제 속에 있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셨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성유전에 대한 얘기야 라고 하면서 패턴화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오답률이 높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가 13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눈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에다 밑줄 긋었어요? 문제 풀면서. 눈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그렇죠. 바로 뭡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키, 눈, 지능, 뭐에 대한 얘기죠? 다인자 유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문제는 다인자 유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인자 유전에 대한 특징이 지금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보기가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 기역번 보기에, 자, 지금 여러분들 형광펜 가지고 있다면 밑줄을 그어주시오. 시험지 가지고 있다면 밑줄을 그어주세요. 기역번 보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지 A와 스몰 a 사이에 라지 B와 스몰 B 사이에 우열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자, 밑줄 걷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에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역번 문제 보기는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다인자 유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인자 유전에 대한 특징, 그럼 여러분들은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냐면은 다인자 유전이다. 그렇죠.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형질들을 결정할 때 무구, 우성인자의 수에 따라 표현 내용이 결정된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은 지금까지 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었던 기억번 보기처럼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사이에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 얘기는 분명히 교과서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책에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억번 보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시험 자체가 지금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느냐?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패턴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뭔지,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개념을 다시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뽑아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번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13번의 기억번. 13번의 기억번 보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인자 유전을 정리할 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저와 함께 지금 풀자는 것이 아니라 13번의 기억번 보기가 중요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노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일반적인 다인자의 어떤 특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뭘 뽑아내는 연습, 개념을 뽑아내는 연습, 그거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몇 번이에요?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그래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가 교과 범위를 좀 벗어나는, 그러니까 교과의 어떤 범위를 경계에 있는 어떤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왜? 기본적인 유전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초파리 눈색 유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 초파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초파리의 눈색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며, 자, 붉은 눈 유전자는 흰 눈 유전자에 대해서 무엇이다? 완전 우성이다. 자, 여기서 밑줄 한번 걷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파리의 눈색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와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 위에 있다? X 위에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간은 성염색체에 따른 초파리의 성별을 나타낸 것이며,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주어진 자료예요. 자, 이 자료를 보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붉은 눈 수컷과, 자, 조건이 제시됩니다. 붉은 눈 수컷과 흰 눈 암컷을 교배하여 얻은 자손의 표현형 개체수, 염색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표를 주어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조건 2개 확인하겠습니다. 자, 초파리의 성별은 Y 염색체와는 상관없이 X 염색체 수에 의해 결정되며, 수컷은 X 염색체가 1개이고 암컷은 X 염색체가 2개 이상이다. 자, 나에서 제시된 F1의 상 염색체는 모두 정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단 A와 B의 교배 과정에서 일어난 염색체 비분리 이외에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 이제 칠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 문제는요, 초파리에 대한 눈색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파리 눈색 유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어디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X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또 하나 뭘 주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바로 붉은색 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눈이 있었다? 흰색 눈이 있었을 때 이 붉은색 눈이 완전한 우성이다라는 것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느냐? 붉은 눈 수컷입니다. 그럼 붉은 눈 수컷은 어떻게 쓸까요? XY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X 붉은이라고 써볼게요. X 붉은 눈에 Y. 자, 그 다음 누가 됩니까? 흰눈 암컷인데 X 흰눈에 그 다음에 X 뭐가 되겠죠? 흰눈이 돼야 되겠죠? 왜? 흰눈이 지금 현재 열성이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X 붉은 눈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자손을 봤을 때 원래 정상적이라면 누가 나와야 돼요? X 흰눈에 Y. 즉 누구? 수컷의 경우는 모두 흰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 암컷은 X 붉은 눈과 X 흰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돼요? 붉은 눈 개체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흰눈 수컷이 1984, 그 다음에 붉은 눈 암컷이 2016 해서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디귿과 리을입니다. 바로 흰눈 암컷과 붉은 눈 수컷이에요. 자, 자손 중에서 흰눈 암컷과 그 다음에 붉은 눈 누가 나왔다? 수컷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 원래 정상적인 교배라고 한다면 누가 여기에서 지금 이 개체들의 교배 결과 흰눈 암컷과 붉은 눈 수컷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올 수 없는 개체가 나왔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 바로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 개체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 우리 교과서에 있나요?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충분히 자료를 주어졌고 그 자료를 해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뽑아내 주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뽑아내야 된다. 분명히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흰눈 암컷과 붉은 눈 수컷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흰눈 암컷이 나올까? 자, 문제는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흰눈 암컷이 등장을 하느냐? 우선 조건에서 암컷은 X가 2개여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흰눈이 그대로 와야 되겠죠. X 흰눈에 X 흰눈. 이런 식으로 되던가 아니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X 흰눈에 X 흰눈이 주어지고 그렇죠. 수컷 쪽에서 누가 주어지게 되는 바로 Y가 주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또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요렇게 해서 흰눈 암컷이 나오고 또 하나는 붉은 눈 수컷의 경우는 무엇이 나옵니까? 자, 원래는 우리가 수컷에서 붉은 눈 수컷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맞잖아요. 그죠?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흰눈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돌연변이야. 또 하나는 잘 생각해봐라. 여기서 붉은 눈 수컷이 되려면 이 수컷에서 붉은 눈을 받아야 돼. 근데 암컷에서 뭔가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안 될까? 이 암컷에서 흰눈 유전자가 흰눈 X 염색체가 오는 순간 뭐가 돼버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이 암컷은 X 염색체가 2개 이상이다. 즉 여기서 붉은 눈을 받고 여기서 흰눈을 받아버리면 여기는 얘는 누가 돼버린다? 암컷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X 붉은 눈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얘가 되거나 X 붉은 눈에 누가 돼야 돼? Y를 가지게 되는 형태가 돼야 돼. 어디서는 주는 것이 없어야 됩니까? 바로 여기라는 누구? 그렇죠. 이 암컷에게서는 주는 게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출제가 됐을 때 잘 봐요. 지금까지 기존의 출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근데 여기다가 이 돌연변이 내용을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어떤 그 평가원 출제하는 그 출제진의 어떤 노력?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정답을 끌어가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봐라. 요 논리까지는 그대로였어. 그 추가 논리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문제를 보기가 힘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는 거지.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정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지. 순서대로 쭉 풀어가면서 마치 수학을 풀듯이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번 문제입니까? 8번 문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8번 문항,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지원기에 어떤 세포 쭈르륵 나옵니다. 자, 근데 그래프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 그쵸? 여러분들 어디에서 본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수능 특강에 있습니다. 수능 특강. 이 수능 특강의 어떤 5강의 3점 테스트 6번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물론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뭡니까? 그렇죠. 어떤 수능 특강에 대한 어떤 연계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출제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세포 분열 과정을 직접적으로 한 번만 그려보신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은 높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오답률이 높은 거지 실제로 문제 난이도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높은 것은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입니까?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위에 연결된 자 밑줄입니다. 자율신경 X와 Y를 말하죠. 자, 여러분들 자율신경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문제는요. 제가 딱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요. 디귿번 보기입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Y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Y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 절전 뉴런의 길이가 절후보다 짧습니다. 그럼 교감이에요, 부교감이에요? 교감입니다. 자, 근데 교감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척수의 중간에서 뻗어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연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뭐다? 빠져나온다라고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 정리 잘 됐습니까? 아니죠. 이런 부분들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문제 속에서 뭘 뽑아내라? 개념을 뽑아내라. 지금 이 문제 디귿번 보기를 통해서 교감신경은 어디에서? 바로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뻗어나온다. 소화에 관여하고 있지만 연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셨습니다. 총 우리가 오답률 높은 문항들 5개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 결국은 뭡니까? 기출문제에서 많이 변형이 됐다.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을 통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거기서 살짝 응용이 된 거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출문제 분석. 그 분석은 계속해도 넘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요.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개념 그런 부분들이 응용이 됐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1번 문항도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11번 문항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은 바이러스 X에 대한 생체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자료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지금 과정 다에서요. 혈청주사 보조 티림프구라는 것을 주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요. 바로 혈청주사와 보조 티림프구가 아니라 기억세포입니다. 근데 기억세포 대신에 지금 뭘 줬어요? 보조 티림프구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세포의 기능 너희들 알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는 보조 티림프구의 기능? 그 기능이 어떤 영향을 주겠니? 그걸 추론해봐. 라는 식의 문제였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과의 범위의 경계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응용을 뭐하는 요구하는 형태, 그 형태가 바로 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만큼 생명과학이 자료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이 기출문제 중에서 오답률 5문항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오답률 5문항 중에서 2단원과 3단원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것이 나왔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1단원, 4단원 이 부분 그러면 1단원, 4단원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는 식의 얘기를 또 학생들이 할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1단원, 4단원도 무시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4번 문항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이 1단원과 4단원의 어떤 문제 비율은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높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점점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이 1단원과 4단원 부분에서 개념에 대한 어떤 섬세함, 꼼꼼함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에서 주어지는 A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위에 표면이나 안쪽 벽을 덮고 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상피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번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번 보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A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예요? 상피 조직을 또다시 4개로 세분화시켜서 공부했느냐. 그 공부한 학생들만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상피 조직을 우리가 보호상피, 감각상피, 흡수상피, 샘상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런 걸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그 내용을 나눴던 학생들만 맞출 수가 있었던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점점 뭐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은 4단에 대한 어떤 꼼꼼함, 섬세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BS 어떤 70%의 어떤 그 반영률. 자, 과연 그랬는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연계가 되었다 하는 것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감할 정도의 부분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이나 그 개념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 부분이 막 엄청나게 나에게 확 다가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 개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6월 평가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가 재밌었냐? 없어. 어떤 문제가 없어? 그렇죠. 항상성 조절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요. 작년에도 없었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은 없었는데 어디? 9월달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 부분은 6월달에선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9월달에 그리고 수능에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률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자료 해석하는 연습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안 나왔다고 안 한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생명과학의 수능 대비 학습법, 바로 수준별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얘기 잘 들어주셨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냐,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내가 낼 수 있는 성적의 최대치를 내가 이끌어올 것이냐. 자, 우리가 수준별로 정리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수준을 좀 나눠봐야 되겠죠. 어떻게 수준 나눌까요? 고민을 좀 해보다가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점수로 좀 나누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등급, 그래도 객관적 지표가 되겠죠. 이 등급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런 식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의 상위권, 우리가 지금 2등급 커트라인이 39점이고 1등급 커트라인이 45점인데 한 41점에서 42점 위로는요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상위권 학생이 되겠죠. 두 번째가 2등급과 3등급 학생을 중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3등급 아래쪽, 그러니까 4등급 이하가 되겠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하위권이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지금 현재 점수에 여러분들 수능 때 이 점수 맞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앞으로 나갈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먼저 상위권 학생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이다. 뭐야? 나 중위권이야. 나 하위권이야. 안 봐. 꺼. 아니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지금 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중위권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난 한결같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앞으로 내가 상위권이 될 수 있어. 그럼 그 상위권이 됐을 때 어떻게 내가 공부할 것이냐. 미리 생각하는 거야. 희망을 가지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위권 학생들은 말이에요. 두 가지 정도의 상당히 좀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부분을 갈증을 느끼냐?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풀어보고 싶은데? 좀 더 고난도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좀 없나? 또 하나는, 야, 걔네 완벽한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나? 이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풍부한 문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알고는 있지만 놓치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갈증을 느끼는데, 사실 저는 어떤 문제집을 풀어봐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 정도만큼은 여러분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BS 문제집인데요. EBS 문제집 중에 그 N제 문제집이라고 있습니다. N제 문제집. 생명과학 1 N제 해가지고요. 문제들만 쭉 있는 거죠. 그 문제집을 여러분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구입을 하셔서 풀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집이 몇 건이 판매가 되든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저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냥 그 문제집이 좋아서 그 문제집이 풀만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또 엄마 최영이 N제 풀래 뭐 있나 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는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N제 문제를 푸시는데, 다만 여기서 방법이 있어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단원을 푸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2단원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단원이 뭐였습니까? 바로 생명의 연속성입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죠?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 파트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 문제마다 내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풀이법이 있고 그 풀이법을 내가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단축되고 정답률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근데 그렇다고 또 문제만 막 풀어나가는 게 아니야. 제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마치 수학처럼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쭉 써가면서 어떻게 내가 풀어나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왜 1단원, 3단원, 4단원 이 문제는 풀지 말아요? 1단원, 3단원, 4단원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로도 충분합니다. 약간 안타까운 게 이 N제 문제집 같은 경우가 약간 고난도를 좀 지향합니다. 그래서 고난도를 약간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과 범위를 약간씩 벗어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학생들이 잘 캐치를 못한단 말이야. 이게 과연 내 교과 범위가 맞는지 아닌지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줘요. 혼동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1단원, 3단원, 4단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 2단원 부분에 해당되는 유전 문제는 차분히 꼼꼼하게 풀어봐라. 근데 한 번에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풀었지 하는 풀이 과정 고민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연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였어요? 또 하나가 그렇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없나? 이 부분? 이거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집중하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지. 좋아요. 자, 거기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좋아요. 자, 집중하시고. 중위권 여기 보세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중위권. 자, 중위권 학생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뭐냐? 1단원, 3단원, 4단원 남아있었죠. 그렇죠.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근데 시중에 보면요. 요즘에는
이야, 진짜 많습니다. 기출문제 너무나 많아요. 선생님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뭐부터 사야 돼? 어떤 거 사야 돼? 기출문제 뭐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사십시오. 예, 해설지가 잘 돼 있어도 좋아요. 만약에 나는 해설지가 좋아. 해설지 잘 돼 있어야 돼. 예, 그럼 그거 사세요. 나는 글씨체가 이뻐야 돼. 그럼 그거 사세요. 에이, 저는요 표지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럼 표지 이쁜 거 사세요. 예. 근데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표지가 마음에 드는 문제집을 선택을 했는데 아마 그때 선택을 다른 걸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예, 해설지가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집을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그 문제집을 가지고 우선에 내 스스로가 정리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설이 잘 돼 있는 그러한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문제에 대한 정답, 내가 이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 그 부분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선택지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가 아까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4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6월 평가원 생명과학 4번이었습니다. 아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떤 동물의 구성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일반적인 동물의 구성체제에서 지금 문제에서 A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위에 표면이나 안쪽 벽을 덮고 있다라고 해서 뭐에 대한 얘기? 상피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피조직, 우리 일반적으로 뭐만 정리했습니까? 그렇죠. 상피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표면을 덮고 있다. 이 정도에서 그냥 끝이 났잖아. 그죠? 근데 문제를 실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억번 보기에서. 자, 기억번 보기를 한번 볼 텐데 A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자, 좋습니다.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상피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상피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총 상피조직을 몇 가지? 4가지로 여러분들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상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감각을 느끼는 감각상피.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흡수상피. 그 다음에 샘상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이 있지? 그럼 소화효소 분비는 바로 샘과 관련이 있구나. 아, 내가 몰랐던 상피조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4가지에서 이런 샘상피의 기능이 지금 기억번 보기와 연결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 그 자료를 좀 더 깊숙이 보면서 그 자료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끌어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뽑아내 주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 문제풀이 많이 할 필요 없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문제풀이를 하면서 뭘 해야 돼? 분명하게 개념을 끌어가 주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6월 평가원 생명과학 9번 문제가 될 텐데요. 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위에 연결된 자율신경 X와 Y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X와 Y는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자, 니은번입니다. X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X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독의 말단에서 아세트콜린이 분비된다. 디귿번에 Y의 신경절 뉴런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 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뭐냐? 지금 기억과 니은 보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디귿입니다. 디귿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디귿번 보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디귿번 보기에서 개념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 디귿번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Y 신경절 이전의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그럼 과연 무슨 얘기냐? X와 Y가 지금 현재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율신경이라 그랬죠? 자율신경은 무슨 신경과? 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내가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아, 각각의 교감과 부교감의 누가 신경절 이전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문제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거예요. 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교과서나 일반적인 문제집에 없거든요. 자, 어디 있습니까? 교감 같은 경우는 바로 어디에?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뭡니까? 부교감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바로 뇌와 그 다음에 어디의 끝에서? 척수의 끝에서 나온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내가 애매했던 부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놓쳤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학습은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에다가 더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더하는 공부를 해야 성적도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하는 공부해봤자 그 성적이 그 성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 개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참 이 개념하고 문제가 잘 연결이 안 돼요. 맞아요. 거의 대다수의 어떤 하위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상당히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문제와 개념이 연결이 잘 안 된다. 자, 그럼 저는요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하위권 학생들 그러면 제가 지금 혼내는 거냐? 혼내는 겁니다. 혼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에게 혼내려고 나온 거예요. 하위권 학생들은. 왜? 제가 항상 그 얘기예요. 너 개념 그럼 얼마나 돼 있는데? 백지 한 장 주고서 그 백지를 준 다음에 써보라 그래요. 야, 뭐에 대해서 써봐. 그러면요, 쓸 수 있나요? 미안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개념을 쓰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3단원 쪽입니다. 3단원. 3단원의 면역 쪽을 한번 같이 해보자. 면역 쪽을. 얘들아, 면역이 있다. 면역. 자, 면역이 있어요. 그 면역을 우리가 크게 뭐로 나눕니까? 면역을 크게 뭐로 나눌까? 바로 1차 방어와 그다음에 뭐로 나눠요? 2차 방어로 나눠요. 좋아요. 맞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그럼 1차 방어에 있습니다. 자, 1차 방어에 뭐 있습니까? 우리가 1차 방어. 1차 방어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다. 선천적인 것이다.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자, 2차 방어는요. 뭐예요? 태어난 이후에요. 후천적인 방어다. 이건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특이적이야.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1차 방어에는 뭐 있어요, 여러분들? 1차 방어에는. 1차 방어에 표면 방어 있어요. 내부 방어 있어요. 이 내부 방어에서 중요한 게는 뭐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출제됐던 뭐 있어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막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개념을 쭉 정리해가면서 그냥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것들 출제가 됐지? 그때 출제가 됐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였지?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지? 이게 바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는 것,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개념과 문제가 따로 노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개념을 정리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 출제 포인트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내부 방어에서 중요했던 건 염증 반응에 대한 순서, 그 순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염증 반응의 특징들, 그런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2차 방어에서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 있고요.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바로 체액성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체액성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됐다? 1차 면역과 2차 면역에 대한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가 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차이점을 쥐와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학습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 문제집에 있는 내용, 이 내용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여러분들이 백지를 두고서 직접 써보시면서,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출제 유형과 연결시켜 보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 뭐 개념과 문제가 따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작업이에요. 절대로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작업을 안 한다? 포기한다? 그럴 수 없는 부분이야. 분명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신다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을 훨씬 더 높은 성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욕심을 좀 많이 내봤어요. 오늘 시간이 좋아서 욕심을 좀 많이 내봤는데 4단원에 대한 얘기예요. 1단원, 4단원.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단원과 4단원 같은 경우가 뭐냐. 요즘 점점 섬세해지고 있고 꼼꼼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6월 평가 문제를 봐도 상당히 섬세해지고 있고 꼼꼼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 4단원, 1단원은 그래 그냥 넘어가자. 왜? 1단원은 많이 공부했어요. 예, 근데 4단원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한 편이 아니거든요. 4단원 부분을요. 4단원 부분은 근데 또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또 어떤 느낌이 드냐?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또 힘들어. 왜? 이거 그냥 내용만 보면 될 것 같거든? 유전처럼 어떤 풀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3단원처럼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다양한 예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예들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참 애매해. 그런 부분이 있어. 자, 바로 그거를요, 다르게 생각해봐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애매하죠. 그죠? 그러면요, 우리가 그 짝투리 시간을 좀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 작은 그 틈에 있는 시간들 있죠. 공부하거나 공부할 때 그 사이에 있는 틈 시간. 그걸 이용을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4단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게 생태학입니다. 생태학. 우리 고등학교 교과에서는요. 자연 속의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생태학이에요. 생태학. 대학교 가시면 여러분들 생태학으로 배우는데 이 생태학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왜? 너무나 많은 예가 나오고 그 예들에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되거든. 자, 거기서 우리가 착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많은 예가 나오지 그 많은 예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자료 해석하는 게 문제지?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내용 간에는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야. 내용 간에는. 그럼 내용 간에는 연계성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 먼저 4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있죠. 4단원에 제시된 자료를 전부 다 숫자를 매겨보는 거야. 자료 1, 자료 2, 자료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매겨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자료 1, 내가 지금 본 거는 이런 거야. 아, 질소, 동화, 작용에 대한 얘기가 자료 1이야. 이런 식의 숫자를 띡 하고 매겼어. 이게 자료 1이야. 그러면 질소, 동화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뭘 해볼까? 그렇죠. 쭉 정리를 해보겠지. 쭉 정리를 해볼 거야. 질소, 동화 작용, 뭐 식물이 질소를 직접 쓸 수 없다부터 해가지고요. 뭐 분해자가 질소를 준다. 공중 방전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러한 질소들이 다시 뭐로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할 거야. 또 하나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예를 들어 뭐 포식자와 피식자가 있다. 자, 그럼 여기 뭐야? 포식자, 피식자 어떤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또 쭉 정리가 될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야. 이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쭉 했잖아. 질소 동화작용에 대한 정리 쭉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누구야? 포식자와 피식자에 대한 정리를 쭉 했어. 그럼 이 부분들을 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 메모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메모지.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A4 용지 한 절반 정도 사이즈? 그 정도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야. 주제 1, 주제 2 혹은 자료 1, 자료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하는 거야. 문제를 붙여도 되냐고? 문제를 붙여도 좋아. 문제를 붙여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하셔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어? 아,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질소동화작용이다. 그럼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공기 중에 질소를 직접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나왔어. 그럼 이거 하나 정리하는 거야.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질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런 질소가 공급되었어. 질소가 공급된 다음에 질소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질소 동화작용 이후에 그 질소가 어떤 식으로 가겠는가 이런 내용을 쓰는 거야. 또 하나 무슨 얘기야? 여기 포식자 피식자 있어? 피식자가 변할 때 포식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포식자가 또 변하면 피식자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런 포식자와 피식자를 나타낸 그래프나 도표는 뭐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하루에 생명과학을 공부한다. 90분을 공부해. 그러면 한 70분 정도 있죠. 70분 정도. 이 7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쭉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남을까? 한 20분 정도 시간을 좀 남겠죠. 뭐 예를 들어 나 오늘 3단원 공부를 했어. 3단원 공부를 하고 났는데 항상 그런 거지. 9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한 70분 정도를 여러분들 나는 계획에 맞춰 공부하겠다라고 빼놔. 그죠? 그 정도를 빼놓습니다. 그 정도를 빼놓은 다음에 뭘 하느냐? 20분 정도가 남잖아. 20분 정도의 이 자료를 하나, 두 개 정도를 같이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90분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3일 정도로 공부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0분 한 번, 90분 한 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90분 한 번, 90분 한 번 공부를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붙여놓는 거야. 인덱스 표시를 해놓는 거지. 인덱스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 60분 공부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분명히 20분 내용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겠지. 무슨 얘기냐?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부터는 말이야. 어떤 새로운 내용을 내가 쭉 받아들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 그렇죠. 지금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정리하고 기억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성적은 말이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 뭐가 기억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월 평가 이후에 생명과학의 어떤 학습 대비법, 이 수준별 학습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 많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 다시 볼 건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박수. 다 같이 한 박수 칩시다. 우리 여기 뭐 PD님들도 계시고 뭐 작가님도 계십니다. 다 같이 한 박수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지하철 계십니까?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이 박수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친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시간이 10시 한 55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시는데 아마 야자 끝나고 막 가시는 시간 될 겁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능이라는 것이 되게 좀 잔혹한 시험인 것 같아요. 왜? 항상 우리 보고서 뭐예요? 단거리 뛰기만 막 하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거리 뛰기를 하래요. 예,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능이라는 아주 큰 시험을 준비하래요. 되게 힘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 주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이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많은 여러분들 기회를 받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